금융당국이 가계 부채발 경제 위기 차단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 차단에 나설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의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11일 만에 240조 원 매머드급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들의 관심이 미국 나스닥 시장 ETF에 쏠리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며 은행권에서는 대놓고 대출 중단도 어려워져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조정 등의 추가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은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대출 고객 유입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가 쏠리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대, 하나은행은 4%대, 국민신한우리은행은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시중 은행들의 올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에서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버린 농협은행은 대출문을 아예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당국의 기준을 맞추려면 대출 증가 추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에 이은 연쇄적인 대출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대출 불안 심리가 점점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어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자체의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다며 농협 같은 조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을 제외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받으면서 대출문을 함부로 걸어 잠그지 말라는 시그널을 받은 셈이라 올해 남은 기간 관리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데 농협처럼 취급 중단을 하기도 곤란해진 겁니다. 대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려 상품의 매력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은행의 마진 등이 포함된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식입니다. 또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 판매 중단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취급을 중단하면 대출 상품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과 신한은 이미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기존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들이 적어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추가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생명의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연간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생명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채권은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4%가 증가한 건데요. 이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 4.1%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삼성생명 연간 목표를 벌써 초과한 이유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반기에 2조 5천억 원가량 급증한 탓입니다. 금융당국의 은행대출 옥죄기가 보험업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의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2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2.5포인트로 7월보다 0.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이 전달 대비 7.1%포인트 급락한 바 있습니다. 황희진 한은 총계조사팀장은 8월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지만 7월보다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물가 수준 전망 지수는 2포인트 뛰며 2012년 3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격적인 경영 시계를 돌립니다. 3년간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 240조 원을 투입하게 되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매머드급 투자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문다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11일 만에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2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8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약 40%에 달하는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매출과 맞먹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과감한 임수합병으로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계 1위인 반도체 메모리 사업은 절대 우위를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선 바이오 시밀러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 강화를 통해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을 이어갑니다. 5G와 6G 등 차세대 통신 시장에서는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고 AI와 로봇, 슈퍼컴퓨터 등 미래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섭니다. 실제 채용 계획상 3년간 고용 규모는 약 3만 명 수준이지만 첨단 산업을 위주로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국내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로 약 56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이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유한 기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 ETF 자산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에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상장지수 펀드에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 순 자산이 5,17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초 상장한 이 상품은 4개월 반 만에 순 자산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이 중 개인 투자자가 3,860억 원을 순 매수하며 펀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KB자산운용이 출시한 미국 나스닥 100 ETF도 최근 순 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수익률은 11.5%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해외 ETF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TF와 같이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신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해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고 판단에 대한 필요가 없고 더불어서 이제 시차도 상관없이 국내 시장 장중에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주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더욱더 높아져 매매와 전세 거래 준비하던 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은행들 대출 중단 선언이 지금 시장에 좀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는 물론 제약점을 포함한 주택, 토지, 임야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중단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 대출을 9월 말까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존에 승인된 대출자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만큼 다음 대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제1은행 역시 이미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오는 27일부터 전국 1000여 개 농협과 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11월 말이나 연말까지 중단됩니다. 신규 집단대출 중단과 DSLR 강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이는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 한도 관리 노력이라면서 대출 취급 관리 정책상 과거에도 수시로 발생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금융권의 대출 중단 선언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반면 대출길은 더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매매나 전세 거래를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대출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께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대출 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대출 수요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왜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느냐는 의문인데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건 올해 상반기에 그만큼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많았다는 건데 대출이 묶였으니 올해 하반기엔 거래가 감소할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선 거래가 줄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긴 힘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얘기 들어보십시오.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는 더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미 거래 절벽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팔로가 막혔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거래가 감소하는 게 주택가격 하락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약간 퀘스천이. 중요한 건 대출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데 특히 전세 가격 지금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무주택자 분들의 걱정이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더해서 지금 미리 대출 받아두려는 가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타 은행으로 대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부에선 미리 대출을 받아두거나 재약정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좀 갑작스럽죠. 대출 중단 선언이 있었고요. 금융당국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절벽으로 이어져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며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또다시 암흑기가 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6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직전 조사 결과보다 줄어든 수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 수도 22명 늘어난 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향한 기대 심리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월트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블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거느린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을 앞두고 국내 OTT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1월 한국 시장의 디즈니 플러스 론칭을 공식화했습니다. 디즈니는 OTT 시장에선 후발주자지만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품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공룡입니다. 2019년 출범한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61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유료 가입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시한 지 2년째 되지 않았지만 세계 OTT 시장을 호령하던 넷플릭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는 2023년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제치고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분기만 보더라도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 가입자는 1,200만 명으로 넷플릭스 154만 명을 압도했습니다. 그간 극장가에서 디즈니 콘텐츠의 흥행 성적표를 고려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OTT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디즈니 플러스와의 협력을 모색하거나 경쟁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통신사들은 제휴를 통한 디즈니 플러스 확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IPTV 제휴를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LGU 플러스에 이어 KT도 다각도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종 OTT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맞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웨이브와 KT의 시즈는 각각 2025년까지 1조 원, 2023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CJENM의 티빙도 5년간 5조 원을 투자해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가 80만 대가 넘는 예약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작을 뛰어넘는 역대급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3일 사이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의 예약 판매량은 60만 대로 삼성전자가 직접 판매한 자급제 물량까지 합치면 8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2가 기록한 예약 판매량 8만 대의 10배가 넘는 판매고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통신사들의 삼성 폴더블폰 사전 개통도 시작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흥행으로 품귀 현상까지 일며 통신사들은 어제부터 일부 예약 가입자들에게 배송 지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 강화에 나섰습니다. LH는 오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5번째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시각에서 LH 사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소통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통 채널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온택트 소통 채널 다각화, 환류체계 구축, 제도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고객 만족도 조사 실효성 제고 등 42개 실행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속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영과 사업 전반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나름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 또 철강, 시멘트와 같은 이른바 중공업 분야의 경우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공업의 경우에 자본 집약적인 데다가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이용하는 생산 설비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혁신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탄소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 등이 적용하려는 탄소 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공업 분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원으로 꼽히는 철강업의 고로나 시멘트업의 가마와 같은 경우 한번 설치되면 약 40년간 가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40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설치 25년 후에 한 차례 개보수를 거치는데 바로 이 25년째 개보수가 중공업의 탄소 중립 상태를 가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회의 문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만 열려 있다. 이 기회의 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현재 70% 가까운 수준에서 2050년에는 30%까지 낮아져야 하고요. 전기의 비중은 현재 20%에서 45%까지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공업의 3대 화학이죠. 3대 아주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철강 또 시멘트 분야는 2030년까지 제품의 80%가량이 기존의 생산 방식대로 만들어지겠지만 2050년엔 대부분의 생산량이 수소 기반
혹은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 중립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경제 체제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 산업에서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그 의뢰로 예. 한영 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죠. 한국 제조업의 주의가 필요한데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해요.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GDP에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평균 약 30%인데 한국은 약 40% 정도가 된다. 또 무역 의존도는 G20 국가 중 2위이고 60% 이상으로 높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는 타국의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바로 미국과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7월 14일에 미국 민주당 상원은 약 4천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규모를 합의하며 탄소 집약적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방안을 포함을 시켰고요. 같은 날이었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초안과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예. 유럽의 경우에 머지않아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이 굉장히 크겠어요, 이것도. 아, 그렇습니다. 당장 굉장히 정말 비상이 걸린 것은 아무래도 그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죠. 고로를 사용하는 철강 회사들은 주 원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철강산업 탄소 배출량 국내 전체 17%가량을 차지합니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등 감축한다는 계획을 작년에 내놓기는 했는데 예.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스케줄보다는 늦습니다. 유럽연합 탄소 국경세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2026년에 전면 도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연구 개발 중에는 있는데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현장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가 시행되는 5년 뒤부터는 유럽의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면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구입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경책정책연구원은 비금속 광물 및 제1차 철강 제품에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이 2020년 대비 1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예.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탄소 국경세가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외에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도 아주 시급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 정도인데 친환경차 수출이 미약한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 한국 GM 등은 설 자리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분석이기도 하죠.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항공업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탄소 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오늘 새벽 울릉도 남서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됐습니다. 한편 현재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에 그치겠고요.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낮 동안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에서 생성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과 울진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려져 낮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남해안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금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